핵심 질문을 통해서 핫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IQ.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용인대 교양학부의 최창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세먼지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한파가 찾아오고 글쎄요, 예. 한파가 이제 누그러진다고 했더니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온다 그러고 요즘은 계속 삼이. 예. 사흘은 춥고 나흘은 이제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아주 밀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를 생활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서풍이 몰려들면 그렇죠. 날이 추워지기 마련인데 북서풍이 이제 미세먼지를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날씨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IQ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 카풀 갈등 새 국면 만나. 드디어 카카오 카풀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제 맞아서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어떤 전제도 없이 서비스 출시를 백시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자세로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이 카카오 이 카풀 서비스는 이제 잠정 이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주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그 택시 업계에서는 일단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예. 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카풀 이제 업계가 카풀 이제 그 모빌리티죠. 예. 카카오 모빌리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서비스 중단하면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면 중단을 했어요. 일단 일시적으로 예. 잠정 중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영구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택시 업계는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아직은 참여 생각이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백지화까지 고려, 카카오 카풀 중단 배경은? 이번에는 카카오 측이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카풀 서비스로 인한 갈등을 먼저 네. 이제 한번 쭉 훑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도죠.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업체를 인수했었어요. 예. 인수한 다음에 드라이브 이제 그 기사들을 모집하고 근데 이 기사 모집하는 과정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됐죠. 그러니까 꽤 된 거예요. 지난해 가을부터니까 벌써. 그런 다음에 이제 택시 업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근데 택시 업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4개 단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4개 단체들은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 이제 한국노총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또 사업자들 사업자 단체도 있죠. 뭐 법인 택시도 있고 개인 택시도 예.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이해관계는 다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존권 사수결의대를 열고 10월 18일 날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카카오 카풀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거예요. 예. 카카오 업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그 반발이 나오고 분신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예. 이제 1월 15일 어제죠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과정에서 그 분신 사망이 있었어요. 예. 1월 10일 날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지금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일단은 여론이 나빠지니까 예. 카카오 측에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워낙 갈등 수위가 높아진 데다 또 이 분신도 있었고 분신 사망의 예.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범 서비스를 계속 해 나가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분이 지금. 사라진 명분이 거죠. 없고 예. 또 이렇게 갈등인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별로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보인 거다라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정부와 여당 또 이제 카카오 측에서 택시 업계에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에 일단 나서라. 그렇게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택시업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전현희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어떤 성격의 기구인가요?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꽤 익숙한 기구이기도 해요. 예. 공론화위원회 지난번에 탈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예. 우리나라 좀 경제사회위원회가 있잖아요. 노동기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본질적으로는 갈등을 겪는,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떤 그 이익 집단이라든지 예.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그 사회 조직들이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서로의 입장을 좀 조율하고 타협하고 절충해 나가는 양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네. 문제든지 그 갈등을 좀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그 사회적인 모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제 운영이 되면은 여러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을 통해서까지 갈등이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면 점점 사회적 갈등의 이 수위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일단 들어와서 들어와야지 뭔가 서로의 또 쟁점도 드러내놓고 이해관계를 표출한 다음에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택시 업계가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 주말까지 또 특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그런 잠정 서비스 중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갈등의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기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기구라면, 거 약간 다르죠. 예, 요 기구는 직접 뭐 노사정위처럼 그렇습니다. 서로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결론을 한번 도출해내고 그것이 뭐 좀 결렬이 된다면은 또 다시 뭐 다른 중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구가 뭐 출범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IQ 시간에 정리되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그 대타협 기구의 제안까지는 돼 있다. 여기까지 정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공개합니다. 카카오 진정성이 의심된다. 택시업계 대화 참여할까? 자, 이제 택시업계로 공이 넘어간 모양새란 말이에요. 대타협 기구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카카오라든가 또 정부라든가 뭐 또 지금 그 의회라든가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겠다. 또 카카오도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택시업계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택시업계 지금 4개 서로 다른 기구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뭐 입장이 다르다고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요, 뭐 입장이 다르지는 않고요. 예. 뭐 다들 언론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같은 생각으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사회적 갈등이 지금 그렇게 치달았지 않습니까? 뭐 예. 비용도 너무 많이 지불이 되고. 예. 그래서 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런 중단 발표는 사실 진작에 좀 이런 조치가 좀 이루어져서 이제 대타협이 좀 장이 열려가지고. 예. 논의가 되었으면 참 얼마나 그러면 좋았겠는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예. 예.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그런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이 지금 두 분의 분신 사건이 있었고 또 그저께 이제 그 아주 이게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여론화가 안 되는데 예. 정부에서 그 문건을 만들어서 단체를 와해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조작한다는 이런 그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게 이제 문제시 되자 바로 이제 아마 정부와 뭐 카카오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조치가 이제 이제서야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진정성을 지금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지금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택시
관련된 단체들을 막 이렇게 해체하고 이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그 대타협 기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게 유도가 자꾸 늦어지면 여론이 택시 업계한테 안 좋은 측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담겨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 그 여론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게 완전히 이게 와해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조의 대기업의 노조 와해 작전보다 더한 아주 치졸한 그런 공작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장에서 너무 그걸 보고 지금 격앙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지금 현재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그다음 정부 여당, 카카오가 이제 카풀 시장 개방을 전제로 모든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서 여론 조작 업계와의 이런 걸 해왔다고 저희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설사 저희가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희가 참여하더라도 별 성과 없이 끝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니, 없다고 뭐 단정적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시다. 네,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사를 막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택시업계의 우려와 정확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카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저희 또 뭐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좀 이런 부분들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좀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정부가 지금 그런 문제점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말씀드리면 안전이라든지 안전. 사고 후의 보험, 사고 후 사고 후의 보험 보상 처리, 예.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화. 지금 해외 사례 아하. 당연히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로 지금 다시 전환을 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4차 산업 뭐 일부분들을 뭐 거부하고 있는 듯이 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의 어떤 자구책이 아니라든지 예. 그다음에 4차 산업과 같이 가자는 택시 기반 중심의 많은 지금 남아도는 택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 공유경제를 실현해보자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담고 이 부분들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몇 가지라도 정확한 요구사항, 이거를 갖다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 사례의 어떤 편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이제 혁신 성장 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고 이런데 택시가 지금 막고 있다는 이런 이제 질책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편리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예. 근데 이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런 해외 사례를 보면 아시듯이 벌어질 아찔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편리함을 접하신 분들은 미국에는 우버가 있고 동남아 거래앱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나라만의 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한 100배 정도 넓죠. 그리고 택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 동남아는 또 이 대중교통 측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네. 이제 그런 그랩이라는 이런 공유경제 업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업계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4차 산업인데 혁신 성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구 대책안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자체 콜 시스템도 이제 있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자체 콜 시스템. 부분, 예. 그리고 그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접목을 시켜서 예. 수요 공급 불일치를 많이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굳이 승용차 2,200만 대를 투입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교통 시스템 근간을 훼손하기보다는 예. 현재 택시가 공급 과잉입니다. 예. 50% 이상이 지금 차고지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 개선을 좀 과감하게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시스템과 접목을 해서 배차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예. 이렇게 해서 성차 거부가 없고 뭐 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이제 이동권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아, 그 이런 굉장히 부분들을-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네네.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없고 그 네. 평상시에 그 다른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택시가 남아돌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그 특히나 이제 귀가를 서두르는 그런 뭐 그 시간대에 승차 거부가 막 횡행하고 이런 문제를 그 네네. 배차를 잘만 조절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렇죠.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배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면은 예. 이런 공급 과잉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수요 공급 불일치는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들은 안 해왔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것도 일시적인 그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나오는 뭐 홍대 입구, 종로 뭐 이런 부분들은 전국이 한 3-4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택시가 많이 남아돈다는 그런 현실이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여론이 그렇게 이 택시 네. 종사자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리 좀 네네. 그 택시 업계의 주장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 이 반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제가 인터뷰 자리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택시가 참 잘못 보여드렸던 부분은 승차 거부, 불친절. 근데 저희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예. 하고 있고. 근데 저희 책임이 제일 우선이지만은 그간 그 정부의 정책들, 일관성 없는 정책들 저희는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부도 좀 획기적인 방향을 좀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동안 불편해 왔던 그런 수요 공급 불일치라든지 성차 거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과의 접목 시스템 이걸 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 이동권 확보에 분명히 저희가 힘을 기울이겠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좀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양덕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택시업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이냐, 택시 생존권이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립을 갖다 좀 그렇게 시켜봤습니다만, 시킨 거죠. 예. 그 상생 해법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냥 택시에서 벗어나서 길거리 나오면은 또 소비자잖아요. 일반 시민이고요. 시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서로의 해법들을 찾아나가려는 노력들을 갖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공유 경제가 대세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 경제라는 게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상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 차량 공유 이제 그 서비스죠. 그리고 또 이제 숙박 공유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라는 거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인 대세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하자면 이제 그 SNS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앱을 깔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우버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오프라인의 그 업계의 그 점유율을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베트남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이런 것도 분명히 방향은 방향인데 새로운 어쨌든 이러한 혁신 모델을 이제 우리가 들여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시대적인 그러한 어떤 모델과 새로운 어떤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그 모델 사이에 분명히 상호 갈등이 발생하는데 네. 이걸 기존의 모델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반 시민들이 택시업계 저런 애로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산악금도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 네. 또 완전 월급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택시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너무 이제 이 승차구가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카풀 서비스가 다시 또 대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공유경제라는 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공유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재능이라든지 자신의 여러 가지 무슨 경험 이런 걸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른바 해서 영어로 뭐 쉐어링, 이코노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카풀 서비스를 완전히 공유경제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상당히 부합하는 게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시업계도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부나 이런 쪽을 불신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기구 안에서 그 이제 갈등을 드러내놓고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택시업계도 살 수 있는 그 대안을 또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카풀을 놓고 벌어지는 얘기들은 이제 공유 경제의 또 어두운 면을 갖다가 또 정확하게 짚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우버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상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우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택시랑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뭐 아까도 안전 문제, 보험 문제 이런 게 많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플랫폼만 돈을 벌더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플랫폼에 종속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화 돼버리더라.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있는 생태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노동자들을 다 길거리로 내쫓고 플랫폼 기업만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도 대답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죠. 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재능 그리고 재화 이런 걸 나누겠다라는 거니까 예. 뭔가 서로 상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사회적인 어쨌든 그 상생을 도모하는 건데 그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요. 특히 항상 이제 SNS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그렇죠. 지점들이에요. 바로. 맞습니다. 그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는 것들로 해서 과거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아주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거기에 적응하는 그 계층만 살아남는 이런 것들은 꼭 이 공유경제뿐만이 아니라 SNS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서 제도화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단점들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대화의 불씨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그 어떤 그 생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될 때마다 기존의 생산 시스템들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는데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와서 되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령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천연 화장품을 집에서 소량으로 생산해서 그래서 아름아름 공급해가는 그런 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옛날 생산 시스템이야. 간해수공업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포드 이게 좀 다른 얘기도 포디즘이라는 거. 포드 자동차 대량 생산을 컨베어 시스템. 이래서 이제 상당히 그 자본주의를 끌어올렸었는데 근데 그 포드 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거 아니었어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자들이 점점 비정규직화되고 비숙련 노동자들과 숙련 노동자들 간의 그 임금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노동자 내부에서도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점점 이제 소품종, 그리고 이제 다량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에서 소량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하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거와 미래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 상생적으로 가는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와 과거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안들이 우리 정부와 또 국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